실전 모의고사 2회 18에서 21번 고전소설입니다. 오늘 고전소설은 낙성비룡인데 중국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웅소설입니다. 2011년 6월 모의고사 또 이번 고등학교 2학년 9월 모의고사에 출제된 적이 있고 제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의 아버지인 이주연과 어머니인 오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가 하루는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에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더니 이 별이 용으로 변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낙성, 별이 떨어져서 비룡, 용이 되어 날아갔다라는 뜻입니다. 고전소설에서 이런 인상적인 꿈을 꾸고 낳은 이 아이들은 보통 나중에 자라서 크게 뭔가 영웅적인 인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소설도 마찬가지. 이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름이 경모입니다. 이경모. 어렸을 때 그 아명이 경작. 여러분도 문제를 풀면서 주인공을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죠? 이 경작이가 어린 시절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영웅으로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경작이는 다른 영웅들하고는 조금 다른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다른 소설 우리 소대성전이라는 작품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소대성전의 대성이와 이 낙성비룡의 경작이는 다른 일반적인 영웅들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찾아보면서 소설을 읽어봅시다. 자, 소설 읽기 전에 지문 보기 전에 21번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고전소설 중에서 처지가 불우하거나 평범하여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주인공의 특별한 능력을 우리는 이미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 주인공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방금도 얘기했지. 경작이. 이 경작이의 그 꼬질꼬질함 속에서 숨어있는 그 능력을 찾아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높은 안목을 지닌 인물이 알아보고 이 인물이 누구지? 양자윤입니다. 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재능, 아직 밝혀지지 않는 그런 미래의 장래성을 알아보는 능력을 가졌다. 요거를 지인지감이라고 합니다. 하나 써놓을까요? 우리 고전소설에 자주 반복되는 화소입니다. 지인지감 모티프, 지인지감 화소라고도 하는데 하나 적어 놓겠습니다. 아직 인물의 그 드러나지 않은 자질 또는 장래를 알아보는 능력. 우리 보통 감시관이라고 하죠. 그 알아보는 눈을 소재로 한 화소로 하는 그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요 소설에서도 그 지인지감 모티프를 활용하고 있고 이 양자윤이라는 인물이 그 지인지감을 가졌습니다. 그지? 그 감시관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안목을 지닌 인물이 알아보고 발탁 및 후원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인지감 모티프. 이때 주인공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하는 주변인들과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후원자가 부재하게 되면 주인공은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 소설에서도 나왔습니다. 그지? 우리 지문에서도 양자윤이 죽자. 주변에 있던 그 처가 식구들이 경작이를 굉장히 구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련을 겪다가 다른 노인을 만나게 되는 그 이야기였죠. 하지만 주인공이 이 과정에서 오히려 다양한 기회를 얻어 견문을 넓힘으로써 자질을 발휘하게 된 아까 그 한 사람만 알아봤던 그 자질이 발휘가 되어서 영웅으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자,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아까 읽던 글을 들으니 큰 뜻을 품었음이 보면 이 지문에는 안 나왔지만 별 얘기도 아니야. 앞에 한 줄 이렇게 경작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시를 듣고 큰 뜻을 품었음이 너는 분명하구나. 알아본 거야. 나를 속이지 마라. 잠결에 읊는 것이 무슨 뜻이 있겠소? 말하기 싫으니 가겠소. 예의가 좀 없지. 첫인상이 좀 까칠합니다. 일어나 소를 끌고 가려 하자. 자, 이 주인공은 소를 끄는 일을 하고 있어. 양자윤이 잡아앉혔다. 자, 사람 이름이 나왔습니다. 표시해 놓자.
네가 비록 어린아이나 예의를 모르는구나. 나는 나이 든 사람이고 너는 나이 어린 아이인데 어찌 그리 버릇없이 구느냐. 목동이 무슨 예를 알겠소. 자, 이 아이는 목동입니다. 사실은 평범하지. 뭐 영웅이나 어떤 뛰어난 능력, 특별한 능력이 잘 안 보이는데 이 양자유는 이 아이에게 큰 뜻을 품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 너는 내 얼굴을 자세히 봐라. 경작이, 자, 이 목동이가 경작이구나. 목동이 경작이구나. 머리를 헤쳐 쓸고 보니 흰옷을 입은 어른이 머리에 갈건을 쓰고 오른손에는 보석으로 장식된 채를 잡고 왼손에는 명아주대로 만든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흰 수염이 가슴에 늘어졌는데 골격이 맑아 마치 신성 같았다.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하더라? 어떻게 생겼는지 되게 자세히 얘기해주고 있네. 겉모습을 그림 그리듯이. 외양묘사점.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였나 봐. 경작은 마음속으로 사람을 많이 보았지만 이러한 사람 없었으니 이 사람은 뭔가 있는 늙은이로구나 라고 생각하였다. 뭔가 있는데? 너무 신선 같은데? 그치? 이 겉모습, 외양을 통해서 비범한 노인이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제가 대인의 기상을 보니 봉황이 그려진 궁궐의 전각 위에 호를 받들 기질이요. 구중궁궐의 신하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재주와 덕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높은 사람 같은데, 궁궐에서 일할 것 같은데 무슨 이유로 갈건과 평복 차림으로 이리저리 다니십니까? 옷은 왜 평범하게 입고 다니냐? 소박하게. 양자윤이 웃으며 말하였다. 네 말이 우습구나. 뒤늦게 공경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 네 승상, 너 승상 양자윤을 아느냐? 가장 어진 재상이라 들었습니다. 지척에서 가까이에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경작이는 눈치를 챈 겁니다. 아, 이 사람 양승상이구나. 양자윤, 내가 많이 들었던 그 재상이구나. 알아보다니 얼굴 보기를 좀 하는구나. 아까 그 말씀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비록 보는 눈이 없지만 좀 겸손하죠. 평생 사람을 눈여겨보았다. 너를 보니 결코 천한 신분의 사람, 목동한테 천한 신분의 사람이 아니래. 지은 글이 틀림없이 뜻이 있는 듯하니. 자,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지인, 지감, 과소다, 그죠?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 감시관. 나를 속이지 마라. 그렇게 물어보시니 마음속에 담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알아봐줬잖아. 그지? 나는 그냥 목동인데. 아무도 나한테 그런 말 안 해줬는데 자기의 능력을 자꾸 이렇게 발견해주니까 마음을 열었습니다. 마음속에 담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작은 3살의 부모를 잃고 유모에게 맡겨졌다가 7살의 유모가 죽자 의지할 데 없어 장우의 집 머슴이 된 사연을 이루고 동쪽산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자, 요 3줄 안에 경작의 인생이 담겨 있어. 뭐지? 그치. 지금까지의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네. 저 무덤이 제 부모의 분묘입니다. 경작이 말을 끝내고 눈물을 흘리니 슬퍼. 양자윤도 그 슬픔에 이제 공감하면서 탄식하며 말하다. 예로부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영웅 호걸이 많다 하나 어찌 너 같은 사람이 있겠느냐. 너 나이 얼마나 되었느냐. 속절없이 14살이야. 내가 너에게 청할 말이 있는데 받아들이겠느냐. 근데 그 와중에 지금 막 슬퍼하다가 이 경작이가 들을 말씀이면 듣고 못 들을 말씀이면 못 듣는 것이지 미리 정할 수 있겠습니까? 말부터 해보시오 이거지. 다른 일이 아니다. 내가 2 아들과 2 딸을 두었는데 위로 셋은 결혼을 하고 막내만 남았다. 막내 딸의 나이가 14인데 마침 동갑입니다. 결혼할 때가 되어 제법 아름다우나 현명한 군자를 만나지 못하였다. 자, 느낌 오지? 이제 너와 내 딸이 쌍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데 야, 처음 본 목동한테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는 능력이 있다. 이러면서 자기 막내딸하고 결혼하래. 너 내 사위가 되어라. 이거야. 허락할 수 있느냐? 경작이 하늘을 보며 크게 웃었다. 어르신의 따님은 재상의 청금과 같은 소저로 존귀하기가 끝이 없습니다. 저는 상민집의 종인데. 자, 얘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신분 차이야. 그지? 신분이 다른데 어르신의 말씀이 사실인가 의심이 갑니다. 하지만 정말로 숙녀라면 어찌 사양하겠습니까? 자, 의심은 하고 있으나 어찌 사양하겠습니까? 라는 말은 뭐야? 사양하지 않겠다 이 말이지.
자, 이렇게 사위가 됩니다. 경작은 양자윤의 사위가 되지만 그가 죽자. 여기서 그는 양자윤이겠죠. 아까 우리 보기에서 뭐라고 나왔는지 생각이 나? 보기에서 후원자가 부재하게 되면 주인공은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 후원자였던 양자윤이 죽자 처가에서 쫓겨납니다. 이 경작이가 요 중간 부분에 나오는데 밥을 진짜 많이 먹어. 그리고 맨날 잠만 잡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주변의 가족들이 보기에 막 예뻐 보이지 않는 거야. 한심하고 좀 게을러 보이는 거야. 그래서 처가 식구들이 막 구박을 하다가 결국 쫓겨납니다. 거리를 떠돌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만나. 근데 이 경작이는 착해.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지금 쫓겨난 처지인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만나서 자신이 가진 전부인 전재산 은자 300냥을 준 후에 하룻밤 신세를 질 집을 찾게 된다. 이제 떠돌아다니는 처지가 된 경작이의 모습입니다. 서당에 촛불이 휘황하고 자, 요 집을 찾아 들어갔는데 이 집이 어떤 서당에 촛불이 휘황하고 누각이 기이하여 세상 같지 않았다. 이 세상 같지 않았다. 근데 거기에 또 뭔가 신비로움을 더해주는 백의 노인이 당상에 앉아 있는데 맑고 기이하여 평범한 사람 같지 않았다. 경작이 다가가 계단 가운데서 예를 취하였다.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 난단 말이야. 이런 전기적인 분위기라고 하지. 환상적인 분위기. 귀한 손님이 저녁을 못하였을 것이니 밥 한 그릇 내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경작이 감사히 여겨 말하였다. 궁한 선비가 길을 잘못 들어 귀댁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과하게 대접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대인은 작은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찌 작은 일에 감사하려 합니까? 이 지금 경작이한테 대인이라고 불러줬어. 인정해줬어. 그러고 나서 동자를 불러 말하였다. 귀한 손님의 양이 매우 많아 보이니 밥을 한 말 짓고 반찬을 갖추어 내오라. 경작이 속으로 처음 보는데도 내 밥 많이 먹는 거 어떻게 알았지? 슬기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였다. 이윽고 동자가 식반을 가져오는데 과연 말밥이 푸짐하고 산채가 정결하면서도 많았다. 경작이 저물도록 줄였던 까닭에 그 밥 많이 먹는 애가 밥까지 굶고 있었어. 밥술을 크게 떠서 먹었다. 노인이 말하였다. 양에 차지 못할 터인데 더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경작이 사양하며 말하였다. 주신 밥이 많아서 소생의 넓은 배를 채웠으니 그만하십시오. 그대는 양이 적군요. 나는 젊어서는 이렇게 2그릇을 먹었습니다. 약간 먹는 거 잘하는데 그대가 오늘 큰 적선을 하여 깊이 감동하였소. 오잉? 자, 아까 경작이는 오는 길에 적선을 했단 말이야. 이봐봐.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만나서 자신이 가진 전부를 줬잖아. 이게 적선이지. 근데 그거를 이 노인이 알고 있는 거야. 보통 사람이 아닌 거다, 그지? 경작이 노인장이 이렇듯 신기한 것을 보고. 뭐가 신기하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자기 밥 많이 먹는 것도 알고 있고 오늘 착한 일 한 것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노인이 평범한 사람은 아닐 것이라 생각하여 우리 평범하지 않는 뭔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신비로운 사람 이인이라고 합니다. 말 뜻 그대로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인 모티프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르신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가난하여 적선한 일이 없습니다. 약간 겸손하지. 아닌 척. 그랬더니 노인이 대인은 사람 속이는 일을 하지 않소. 나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거야. 그런데 그대 그렇게 많이 먹으면서 양식 없이 어찌 다니려 하는 것이오. 이처럼 얻어먹으면 못 살겠습니까? 젊은 사람의 말이 사정이 어둡구려. 나는 마침 그대 먹는 양을 알아 대접하였지만 누가 그대의 먹는 양을 알고 너 그렇게 많이 먹는데 누가 그렇게 주겠냐. 나는 그대의 성명을 알거니와 이름까지 다 알고 있어. 그대는 나의 성명을 알아도 부질없으니 말하지 않겠소. 그대는 이렇게 떠도느니 평안히 거처하며 학문을 하는 것이 어떻게. 자, 이제 밥을 먹여놓고 권합니다. 공부하라고.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것은 무익하오.
낙양 땅, 자, 장소까지 정해줘. 낙양 땅 청운사가 평안하고 조용한데 그 절의 중이 의롭고 부유하여 어려운 선비를 많이 대접하였다 하오. 그리로 가서 몸을 편안히 하고 공부를 착실히 하시오. 노자가 없으니 너 거기 갈 돈 없으니까 노부가 간단하게나마 차려주겠어. 내가 돈도 주겠다. 너 거기 가서 공부해라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낙양 땅 청운사를 소개해주네. 말을 마치고 문득 베개 밑에서 돈 내꾸러미 아까 뭐 준댔지? 그치, 노잣돈 비용 챙겨준댔지. 이 정도면 가는 길에 풍족하게 먹을 것이오. 청운사로 가면 좋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경작이 살해하는데 노인이 웃으며 말하였다. 경작이 감사 인사를 하니까 300여 냥 은자는 통째로 주고 너 적서는 그렇게 하고도 살해하는 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더니 도리어 내냥 화폐 내가 내냥 주는데 살해하시오. 그리고 이어서 말하였다. 여행의 피로도 노곤할 것이고 본래 잠이 많은 것도 알고 있어. 어서 자고 내일 떠나시오. 그리고 다시 나를 찾지 마시오. 내일 부어놓은 차를 마시고 가시오. 후일 영화를 이루고 부귀할 것이니 미리 축하하오. 보통 이런 2인, 아까 특이한 그 비현실적인 뭔가 신비로운 그런 인물들이 나오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야. 예언을 합니다. 경작이 깜짝 놀라서 물었다. 쌤이 지금 물결 치는 거는 이 인물의 정서가 드러나는 거 물결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이 예사롭지 않으니 무슨 뜻입니까? 내 말이 그르지 않을 것이니 의심치 마시오. 경작이 의심스러웠지만 여러 날 고생한 탓에 졸음이 몰려와 잠이 들었다. 동방이 밝은 줄 깨닫지 못하다가 막 일어나 보니 곁에 돈과 차 한 종 이 잠이 들었을 때 이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으나 뭔가 깨어보니 돈과 차 한 종지, 아까 그 노인이 주었던 돈, 노인이 두고 간다고 했던 차, 이것들은 남아있고 글이 쓰인 종이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웅장한 누각은 없어지고 아까 분명히 그 신비로운 누각이 있었는데 이건 없어지고 그러면 앞에 내가 꿈을 꾼 것인지 환상의 세계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게 현실이었는지 막 헷갈리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없어진 거 보니까 현실이 아니었다, 그지? 편한 바위 위에 누워 있었다. 나의 현실은 지금 편한 바위 위였다는 거야. 노인의 자취가 없어 신선인가 의심하고 스스로 탄식하면서 종이를 펼쳐보았다. 장인 양공이 그럼 아까 그 노인이 어쩐지 뭘 많이 안다 했어.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나타난 거였어. 사랑스러운 이서방에게 여전히 사랑합니다. 이서방 경작이지. 경작에게 붙인다. 노부가 내가 세상을 버린 뒤 너의 몸이 항상 괴롭구나. 걱정하는 건 죽어서도 경작이 걱정이야. 떠나가는 길에 행랑마저 사람에게 적선하고 밤늦도록 숙소를 찾지 못하여 배가 고픈데도 행랑을 아쉬워하는구나. 마음이 크고 덕이 넓어 사람을 감동케 하니 푸른 하늘이 어찌 감동하지 않겠는가. 내 너를 위하여 하늘에 하루 말미를 급하게 구하였다. 가르친 말을 어기지 말고 차를 마시고 빨리 떠나라. 무슨 말을 가르쳤더라? 그치, 아까 뭐 이것저것 하라 한 거 있었지. 저기 낙양땅 청운사 가서 공부해라. 그리고 내일 자고 내일 떠나고 차 마시고 가고 뭐 이런 거 있지. 그거 어기지 말고 떠나라. 경작이 편지를 다 읽고 크게 놀라고 슬퍼 눈물을 흘렸다. 이제 장인어른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줬구나. 옛날에도 날 잘 생각해줬지, 챙겨주셨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차를 마시니 정신이 상쾌하였다. 차종지를 거두고 돈을 허리에 찼다. 옛일을 생각하며 어젯밤을 떠올리고는 슬픔을 금치 못하여 돌 위에 어린 듯이 앉아 있었다. 멍하게 앉아 있었다. 한바탕 부는 바람에 종이와 차종지가 간데 없고 다만 공중에서 어서가 하는 소리만 들렸다. 경작이 공중을 향해 2번 절하고 떠났다. 자, 선생님이 중간에 문제 안 풀고 쭉 이야기를 이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뭔가 좀 재밌지 않아? 난 재밌는데. 자, 18번부터 한번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인데 1번부터 지문에서 한번 찾아볼게. 경작은 양자윤의 혼인 제안을 과분하게 생각하면서도 받아들인다. 결혼 얘기가 어디 나왔었냐면 앞부분에
자, 의심이 갑니다. 하지만 어찌 사양하겠습니까? 하면서 받아들이죠. 여기에 18-1번 표시해 놓읍시다. 2번, 경작은 자신이 읊은 글에 관심을 보이는 양자윤에게 처음에는 무례하게 대응한다. 어딨노? 봐봐. 말하기 싫으니 가겠소! 했더니 이 양자윤이 너 예의를 모르는구나. 어떻게 그렇게 버릇없이 구느냐? 이 얘기에서 알 수 있지. 18-2번. 자, 3번. 경작은 양자윤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처지와 지난 행적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 마음속에 담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삶을 요약적으로 얘기하더라. 18-3번. 4번. 노인은 경작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현재와는 다른 삶을 살도록 설득한다. 사실 이 노인도 양자윤이었다, 그지? 그런데 제안을 합니다. 너 이렇게 떠돌아 다니지 말고 저기 가서 낙양 땅 청운사 가서 공부해라. 18-4번. 5번. 노인은 경작이 앞으로 주의해야 할 금기 이거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는 없었다, 그지? 18번에 5번이 답입니다. 금기 뭐뭐 하지 마라 하는 건 없었다. 자, 19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는 앞부분에 이제 목동인 경작이하고 양자윤이 나누는 대화고, B는 노인과 그 떠돌아다니던 경작이가 하는 대화였습니다. A와 달리 B에서는 상대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 서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숨긴다. 그 노인이 내가 그대는 나의 성명을 알아도 부질없으니 말하지 않겠소 라고 하긴 했지만 이게 뭐 상대방에게 혼란을 주려고 한 건 아니다, 그지? 그리고 경작이도 뭐 혼란을 주기 위해 정보를 숨긴 거 없습니다. 뭐 아까 겸손하게 나는 적선한 일이 없는데요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 혼란을 주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2번. A와 달리 B에서는 서로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을 이룬 채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B에서 누구와 누구의 대화야? 경작이하고 노인의 대화인데 경작이는 노인을 보면서 막 짐작만 해. 저 사람 어떻게 다 알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건데 노인은 경작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그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 다. 많이 먹는 거, 잠 많이 자는 거, 오늘 착한 일 한 거, 뭐 이거 다 알아. 맞고. 3번. B와 달리 A에서는 대화를 통해 인물들이 서로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 맞고. 4번. B와 달리 A에서는 외부 정보를 통해 상대에 대해 외부 정보. 아까 앞에서 승상 양자윤을 아느냐 했더니 가장 어진 재상이라 들었습니다. 이랬거든. 그치, 외부 정보지. 자, 5번. A에서는 외양, 아까 외양 묘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치 신선 같았다. B에서는 능력을 근거로 인물이 상대에 대해 판단하는 부분이 나와 있다. 맞지? 모든 걸 알고 있는 그 모습.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소재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 기억에서 시옷 요거는 지문 같이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볼게. 자, 기억 어디 있어? 기억 어딨노? 기억 누각. 자, 1번. 누각은 인물의 환상 속에서 존재하다가 인물이 현실로 돌아오면서 사라지는 소재이다. 자, 여기 누각이 기이하여 세상 같지 않았다 했는데 아까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웅장한 누각은 없어지고 이렇게 돼 있어. 그지? 20-1번 그대로 나와 있죠. 자, 2번. 니은은 인물의 환상 속에 등장하여 300여 냥 은자는 내가 적선할 때 있었던 건데 얘가 오히려 현실에서 있었던 것이고 내냥 화폐, 디귿과 대조를 이룬다 했는데 이 내냥 화폐는 환상 속에서도 있었고 현실에도 이어지게 있는 것이었다. 그지? 3번. 리을과 미음은 돈과 차 한 종지. 차는 맞나? 돈과 차는
환상 속 대화에 등장한 소재들로 현실에서도 나타남으로써 두 세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치? 우리 꿈 모티프, 환상 모티프에서는 보통 환상, 꿈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이어주는, 그러니까 꿈에서도 있었는데 현실에서도 있는, 환상 속에서도 있었는데 현실에도 있는 이런 소재들이 있어. 두 세계를 연결해주는 이 리을과 미음이 바로 그 소재입니다. 그지? 4번 비읍은 종이. 비읍에는 인물 앞에 환상 속의 세계가 등장한 사연이 소개되어 있다. 어떤 사연이었어? 내가 사실은 너의 장인 양승상이다. 양공이다. 너를 도와주려고 나온 것이다 하는 요 종이에 있는 편지 있었지. 5번 시옷은 어서가 하는 그 소리는 환상 속 경험을 떨치고, 왜냐면 이 경자기가 장인어른 생각하면서 또 막 좀 슬퍼하고 있었잖아. 그랬더니 하늘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양공이 어서 가라고, 공부하라고 현실로 돌아가도록 재촉하는 역할을 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됐나요? 자, 21번 아까 보기 내용은 읽었고 바로 선지를 보면 1번. 경작이 소를 끌고 가는 목동의 처지라는 것은 주인공의 재능이 눈에 띄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는 거. 뭔가 막 비범하기보다는 일반적이다. 그지? 좀 평범해. 맞고. 2번. 막내딸의 나이가 14인데 결혼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후원자가 주인공을 발탁하는데 개연성이라는 거는 일어날 법한 것. 그러니까 우연과 필연의 중간, 일어날 수도 있겠다 하는 가능성이라고 했지. 3번. 나는 마침 그대 먹는 양을 알아 대접하였지만 누가 그대의 먹는 양을 알겠소에서 주변과는 달리 후원자만이 주인공의 특별한 능력은 우리 아직 지문에서는 사실 안 나왔어. 그지? 근데 나중에 이 경자기가 청운사 가서 공부하고 열심히 연말을 해서 이제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 근데 여기서 먹는 양이 얘의 특별한 능력은 아니야. 지금 같으면 뭐 막 형님들 제 햄버거 뭐 몇 개 먹어보겠습니다. 이 먹방으로 좀 능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먹는 양을 능력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지? 4번. 그 절의 중이 의롭고 부유하여 어려운 선비를 많이 대접하였다는 노인의 말은 주인공이 견문을 넓힐 기회를 얻는 계기. 아까 소개해줬잖아. 그지? 5번. 노인이 노부가 세상을 버린 뒤 너의 몸이 항상 괴롭구나 라고 한 것은 후원자의 부재 후 주인공이 시련을 겪게 된 것.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 풀었고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쌤이 아까 그 낙성비룡 제목 소개할 때 이 영웅소설인데 이 주인공이 다른 일반적인 영웅과는 좀 다른 면모를 보인다라고 소개했잖아. 그래서 다른 영웅들이 막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 지문에 보면 얘는 먹고 자고 이런 거 좋아하고 게을러. 그래서 아직은 그 누구도 얘의 그 잠재적인 특별한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단 한 사람이 알아보지.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으로 정말로 큰 사람 영웅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먹고 많이 자고 하는 친구가 옆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 친구가 아주 특별한 능력을 잠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그 잠재된 능력을 선생님도 믿으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고전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22에서 24) 고전 시가 문제입니다. 작품은 감민가인데 감민가에서 이 감민이라는 뜻은 갑산 지역에 사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갑산은 함경남도 쪽에 있는 지명이에요. 지명인데 삼수라는 지역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힘든 지역의 대명사였습니다. 경작지도 별로 없고 날씨도 너무 추워서 유배지로도 많이 활용했던 그런
힘든 지역의 대명사입니다. 거기에 사는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지 우리 24번에 보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간민가는 조선 후기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했던 시대에 창작된 작품. 벌써 힘들지. 이 세금의 압박, 부당한 수탈로 인해 유리 떠돌아다니게 된 백성들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현실 비판 가사이다. 작품에 대한 소개가 다 나오죠.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가사에서는 부조리한 조세 체계의 고통이 향촌 사회를 붕괴시키고 있음에도 백성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핍진하게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여기 이제 구체적인 상황 설명 있고, 개선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파악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현실 자체도 문제지만 그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 사람들도 누군지 찾아야 된다, 그지? 자, 그러면 요 배경 지식을 가지고 해석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고전 시간은 쌤이 항상 말하지만 해석입니다, 해석. 해석만 되면 못 풀 문제가 없어. 봅시다. 저기 가는 저 사람아. 자, 누군가 부른다, 그지? 저기 가는 저 사람. 네 행색을 보아하니, 자,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너 군사 도망가는 사람이로구나. 요상, 허리 요자입니다. 요통. 많이 들어봤나? 요상, 허리 위로 보면 배적삼이 긴만 남고, 와, 얼마나 이 입을 것이 없었으면 이 여름에 입는 이 배적삼이 긴만 남을 정도로 허름하다는 거야. 허리 아래로 굽어보니 헌 잠방이가 노닥노닥하다. 음성상징어다, 그지? 그래서 허리 위쪽, 허리 아래쪽에서 요거 대꾸로 이 사람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어. 곱장 할미, 우리 요 밑에 주석을 같이 보면서 해석하면 됩니다. 나와 있는 거는. 근데 이 나와 있는 거를 보고서 문맥을 통해서 이제 다음에는 뜻풀이가 없더라도 문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연계교재는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등이 굽은 할머니 앞에 가고 전태발이 다리 저는 사람은 뒤에 간다. 그러니까 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도 다들 아주 힘든 처지인 것 같다는 거야. 이것도 앞구절 뒷구절 해서 이것도 대꾸된다, 그지? 이들의 어려운 처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다. 심리길을 하루 가니, 심리가 한 4km 정도야. 하루에 10리 정도 가니 몇 리 가서 엎어지리. 그러니까 오래 멀리 못 갈 것 같은데 이런 거야. 내 고을의 양반 사람 타도 타관 다른 지역으로 다른 도시로 옮겨 살면 천하게 되기가 상사 예사일 보통 일인데, 본토 군정, 본토에서 그 군사 세금을 내기 싫다고 자네 또한 도망하면 일국일토 한나라의 한 인심에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대간들 면할 손가. 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너 지금 그 군정이 싫다고 도망간다 한들 어디에 간들 그 군정을 면할 수 있겠니? 요거 서리적 표현으로 결국에 뭐야? 너 도망가지 마라 하는 거야. 차라리 네가 살던 곳에 아무렇게나 뿌리 박아 7, 8월 이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야. 야, 너 딴 데 가도 천하게 살 수밖에 없어.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말고 차라리 삼 캐고 9, 10월에 돈피 잡고 공채 신역 갚은 후에, 자, 그걸로 그 신역 갚고 군역 부역 다 갚고 세금 갚고 그 나머지 남은 돈은 두었다가 함흥 북청 홍원 장사꾼이 돌아가며 잡매할 때 몰래 물건 팔 때에 후한값에 팔아내어 살기 좋은 넓은 곳에 가사 전토 집도 사고 밭도 사고 살림살이 장만하여 부모 처자 보전하고 새 즐거움을 누리려무나.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방법 있잖아. 이렇게 해서 너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어와 생원인지 초관인지. 자, 그랬더니 여기에서 너는 생원이냐 초관이냐? 우리 생원이라는 그 호칭은 많이 봤었고, 초관은 뭐 무관벼슬 직책인데 이것도 뭐 하급 관리. 너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지금 대화잖아. 아까 앞에서 야 저기 가는 저 사람아 라고 한 사람이 불렀더니 생원인지 초관인지 하면서 이렇게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맥상 이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다, 그지? 저 사람아 하고 너는 생원이냐 초관이냐 하는 거 보니 처음 보는 사람이야.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을 건 거야. 너 왜 도망가냐? 도망가지 말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어디 가나 똑같은데? 라고 했더니 그걸 듣던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야. 그대 말씀 그만두고 이내 말씀 들어보소. 자, 보통 내 말 좀 들어봐라 하는 거는 하소연할 때. 말을 길게 할 거다 이거야, 그치? 그리고 너 말씀 그만두고 라는 거는 내가 네 말 별로 못 받아들이겠는데 이런 거야. 이내 또한 간민이라. 자, 자기소개를 합니다. 아까 그 도망가던 사람은 간민이었어. 제목이 간민가잖아.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겠다, 그지? 갑산 지역에 살던 사람. 우리 아까 그 보기에서 봤던 배경 지식으로 인하면 이 사람은 부조리한 수탈 때문에 지금 유리하게 된, 떠돌아다니게 되는 그 백성일 거야. 고통받는 백성. 이내 또한 간민이라 이 땅에서 생장하니 이 사람은 갑산 지역에서 계속 컸어. 계속 살았어. 이때 일을 모르겠느냐. 내가 뭐 여기서 처한 일을 잘 모르겠느냐 하면서 자기 조상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 남쪽 양반 처음에는 남쪽에 살았대. 양반이었어. 진사급제를 계속하여. 양반 집안인데? 금장 옥패 빗기차고 시종신을 다니다가 임금 옆에서 문학으로 보필하던 벼슬아치래. 그러니까 잘 나갔다 이 말이야. 우리 집 옛날에 잘 나갔어. 근데 시기인의 참소를 입어 전가사변. 이게 문제인 거야. 자, 전가사변. 우리 집안이 그 양반가였는데 죄인들을 이제 변방으로 옮겨 살게 하던 일이니까 결국 유배를 왔다는 거야. 어디로? 갑산으로. 그 유배를 떠난 후에 온 후에 국내 변방 이 땅에서 여기가 이제 갑산이지. 갑산에서 7, 8대를 살아오니 한참 동안을 살아오니 조상 덕에 하는 일이, 자, 그래도 유배를 갔어도 변방으로 밀려났어도 그 조상들의 그 공덕 때문에 읍중구실 첫째로다. 그래도 벼슬을 했어. 들어가면 좌수, 별감, 나가서는 풍헌, 감관, 높은 벼슬을 하다가 유사장의 체진하면, 자, 뭐 조금 유사장이, 이건 하급관리란 말이야. 낮은 벼슬을 채용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으면 체면부와 사양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변방으로 밀려나도 그 높은 벼슬, 좀 낮은 하급, 요런 하급 관리, 낮은 벼슬은 체면이 있어서 우리 그런 건 안 한대요 할 정도로 잘 지냈어. 그런데 슬프다. 자, 직접적으로 감정이 나왔다, 그지? 내 시절에 원수인의 모함으로 군사 신분으로 강등이 되었다는 거야. 집안이 완전 몰락을 한 겁니다. 몰락 양반 집안이야. 내 한 몸이 헐어나니 좌우 전후 많은 일가 차차 충군 되었구나. 차차 이제 군대 편입, 군사가 되었다. 누대 봉사, 여러 대의 조상 제사를 받드느라고 이내 몸은 할 일 없이 어쩔 수 없이 매여 있고, 시름 없는 친족들은 자취 없이 도망가 버리고, 여러 사람 모든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친족들이 도망을 가면 족징이라고 해서 이 남은 사람이 그 세금을 다 내야 돼. 신역을 모두 감당을 해야 돼. 한 사람의 신역이 3냥 5전, 돈피 2장이야. 이게 의법,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 말이야. 정해진 법이란.
12사람. 와, 근데 도망간 사람이 12사람이야. 그래서 그걸 합쳐보니까 46냥을 내야 돼. 그럼 한 사람이 이 여러 명의 신역을 모두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마다 맞춰 이 세금을 물리니 석숭인들. 자, 석숭은 유명한 부자입니다. 대유법이지. 아무리 부자인들 당하겠느냐? 이걸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그대 또한 내 말 듣소. 자, 계속 이 사람이 하소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 그대는 아까 말 걸었던 생원인지 초관인지겠다, 그지? 그대 또한 내 말 듣소. 타관 소식 들어보게. 자, 우리 갑산 지역은 이렇게 잔혹하다는 거야. 무조건 세금을 다 물어야 돼. 그런데 다른 지역의 소식을 봐봐. 북청, 부산, 위실렁고 성명은 잠깐 잊어있네. 자, 북청 지역에 있는 그 부사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이 타관 소식이 그러면 북청 지역이다. 그지? 이 북청 부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많은 군정을 안보하고, 자, 군정을 편안하게 하고, 편안하게 보존하고, 백골 도망, 죽어 없어진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네.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 매기는 그 세금도 해결해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북청 부사가 굉장히 선정을 베푸는 관리인 거야. 훌륭한. 부대 초관 모든 신역 대소 민호 나누니 각 부대의 그 벼슬, 아까 초관 무관 벼슬이라 그랬지. 모든 신역을 대소 민호 크고 작은 그 민간의 집들에서 나누어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나누어서 공평하게 내니 많으면 닷돈 분수, 적으면 서돈이라 얼마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신역의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지. 인읍은 이 이웃 민자입니다. 이웃 지역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야? 북청 부사가 이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라는 말을 듣고 남부여대 남자 여자 막 짐 이고 지고 모여드니 군정허우 군적에 등록만 돼 있고 실제로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없는 사람인데 그 세금 내는 명단에만 올려놓은 거야. 없어지고 그런 세금의 부조리함이 없어지고 민호, 백성들의 집은 점점 늘어난다. 살기 좋으니까. 그러면 백성 집이 늘어나니까 이 신역의 부담은 점점 줄어들겠지. 나도 또한 이 말 듣고 우리 고을의 군정 신역 북청같이 하여지라. 자, 우리 갑산도 군정 신역을 북청같이 하면 어떨까라고 관찰사에 민원을 넣은 겁니다. 감령의 의송 민원을 넣었더니 갑산 지역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이 민원을 어디에 배정을 하나 봐봐. 본은 맡겨 제사 맡은 본 관하에 붙여온 즉 갑산에 대한 불만을 쓴 민원을 갑산 지역으로 이를 배정을 해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야, 너 왜 이런 민원 올렸어? 이렇게 되겠지. 불문, 묻지 않는다. 시비, 옳고 그름을 묻지도 않고 올려매고 곤장 한번 맞다만 곤장만 맞았어. 천신만고 놓여나서 고향생에 다 떨치고 이제 이 사람이 와 여기 진짜 못 살겠다 이렇게 된 거야. 인근 친구 하직 없이 하직 인사도 하지 않고 부로 휴유 늙은 부모 업고 어린 자식 손에 잡고 한밤중에 후치령 길 비켜두고 금창령 허위 넘어 단천 땅 바로 지나 성대산 넘어서면 북청 땅 그 아닌가. 이 갑산에서 이제 야반도주를 해서 이렇게 길을 지나서 넘어서면 북청 땅이 있다. 좋은 거처 다 떨치고 모든 가속 보전하고 모든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고 신역 없는 군사 되세. 내 곧 친역 이러하면 이친기묘 하울소냐. 내가 신역 문제만 해결되면 친족들과 이별하고 조상의 묘를 버리겠느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어디서 많이 본 구조다 그지? AABA 구조. 충군 임금에게 충성하고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북청 원님 아까 그 선정을 베푼다는 그 원님이 우리 고을에 들르시면 군정으로 인한 이 도탄 이 혼란함 이 문제점 그려다가 임금님께 올리리라. 이 사람이 빌고 있는 거는 자기 고장의 그 문제, 세금 문제를
신용 문제, 군정 문제를 북청 원님이 임금께 알려주는 것. 그러면서 이제 청자였던 이 그대 생원에게 계속 말합니다. 너도 또한 내년 이때에 처자 동생 거느리고 이 고갯길 접어들 때 그때 내 말 깨치리라. 자, 이 간민이 계속 자기의 현실, 내가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는지 설명을 했잖아. 근데 약간 저주하는 것처럼 야, 너도 이 내년 이맘때쯤 내 말 알걸? 그때 깨달을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간민이 생각하기에 생원은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야. 아까 우리 보기에 나왔었잖아.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파악하는 이가 생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이 생원의 말들은 사실 피상적인 것에 그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간민이 말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내 심중에 있는 말씀 횡설수설하려 하면 내일 이때 다 지나도 반 정도도 모자라리. 날 저물고 갈 길 머니 하직하고 가노메라 빠빠이 나 이제 간다 하고 계속 가던 길 가는. 결국에 이 간민의 말로 이때의 이 갑산의 현실이 어땠는지 이 가혹했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 현실 비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 22번. 물음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이주 행위가 정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까 내 곧 신역 이러하면 내가 북청처럼 신역 해결이 된다면 이친기묘 친족들과 이별하고 조상의 묘를 버리는 걸 하겠느냐라는 거지. 그래서 물음 형식으로 자기의 이주를 설명하는 거. 22-1번. 2번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대상이 이주하고 있는 처지. 간민이 이주하는 모습. 허리 아래 굽어보니 요상으로 볼 적시면 배적삼이 김만 남고 허리 아래 굽어보니 헌 잠방이 노닥노닥. 22-2번. 3번 역설적인 표현 없었습니다. 4번 시간의 흐름을 통해 화자의 처지가 변하게 된 과정. 아까 조상 자기 집안 얘기하는 거 있었어. 우리 조상 남쪽 양반 여기서부터 차차 충군되었구나. 이게 자기 집안 내력입니다. 순서대로 그지? 22-4번. 5번 목적지를 향한 경로를 나열하여 우리 아까 장소 괄호로 다 묶어놨잖아. 그래서 배경 나오면 항상 미리 표시해 놓으라는 거야. 22-5번. 새로운 공간에 대한 기대감, 북청에 대한 기대감이지. 그래서 22번의 답은 3번. 자, 23번은 해석을 다 했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답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답은 5번. 가에서 고향을 버리고 타도 타관으로 옮겨 살면 천이 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나에서는 전가사변으로 인해 간민으로 살게 된 자신의 사례를 까지는 괜찮은데 동조하고 있다? 동조하는 게 아니고 뭐야? 오히려 생원의 말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지. 야,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너 한번 들어볼래? 이런 거야. 자, 24번에 선지 1번부터 봅니다. 배적삼이 긴만 남고 헌잠방이 노닥노닥하는 행색으로 곱장할미 앞에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가는 모습을 통해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의 고통. 진짜 초라하고 너무 어려운 처지를 보여줬잖아. 그치? 2번. 시름 없는 친족들은 자취 없이 도망하고 여러 사람 모든 신형 내 한 몸의 모두 문의를 통해 부조리한 조세체계 남은 사람이 다 내버려야 돼. 향촌 사회는 무너져가는 모습. 3번. 감령에 의송 보내지만 그러니까 관찰사에게 민원을 넣었지만 갑산 지역으로 처리를 맡기며 불문시비 옳고 그름을 묻지도 않고 올려매고 곤장을 맞는 모습을 통해 백성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 민원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됐잖아. 4번. 충군애민 북청원님 우리 고을 들르시면 군정도탄 그려다가 임금 올리리라. 아까 이 간민의 소망이었지.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라고 보기에는 지금 이 사람이 바라고 있는 거는 북청원님이 임금에게 올려주는 거야. 그러면 제도가 먼저가 아니고 이 사람이 문제라는 거야. 사람 문제다.
저 옆쪽, 저 북청 지역은 너무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답은 4번. 제도의 개선 선행이 아닙니다. 그죠? 5번. 내 심중에 있는 말씀 횡설수설하려 하면 내일 이때 다 지나도 반 정도도 모자라리를 통해 화자는 상대, 생원이 현실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긴다. 피상적이다 이거지. 자, 여기까지입니다. 뿅. 25에서 28번 현대소설입니다. 황순원의 목넘이 마을의 개. 우리 28번 보기를 먼저 볼게요. 작품 제목의 의미를 다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1948년 발표된, 자, 발표 시기도 중요합니다. 언젠지 한번 생각해봐봐. 그치, 해방 직후. 아직 혼란스럽던 때다, 그지? 좌우익이 서로 분열해서 이데올로기 대립이 심각할 그 시절. 자, 1948년 발표된 목넘이 마을의 개에서 목넘이는 어떤 곳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할 통로를 지나는 것으로 어떠한 과정을 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개는 주인공인 신둥이를 가리키는데 신둥이는 흰둥이의 방언으로 백의 민족으로 불리던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 오, 아주 큰 힌트다, 그지? 따라서 작품 속에서 신둥이가 겪는 폭력과 배척 등의 고난과 이를 헤쳐낸 신둥이의 강인한 생명력은 작품이 발표된 격동의 시기에 우리 민족이 겪은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아까 말했듯이 격동의 시기, 1948년 그 해방 직후에 우리 민족이 겪은 고난과 그걸 헤쳐내는 생명력이겠지. 황순원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라야 되는 게 휴머니즘입니다. 인간다움, 인간애. 그걸 통해서 뭔가 해결하는, 극복하는 이야기. 그러면 우리가 이 보기를 통해서도 우리 민족이 어떤 고난, 겪었던 그 고난과 아픔을 강인한 생명력으로 뭔가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걸 염두에 두고 지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둥이 하니까 쌤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 선생님의 흰둥이 양말을 한번 자랑해보겠습니다. 자, 그냥 피곤할까봐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볼게요. 서북간도로 이주하기 위해 거쳐야 할 길목에 위치한 목넘이 마을. 마을 이름부터 목넘이 마을이야. 아까 우리 보기에서 어떤 과정을 의미한다고 했었지. 신둥이가 나타난다. 우리의 주인공. 동장 형제는 신둥이를 미친 개로 몰아. 우리 주인공인데 미친 개로 모는 사람들. 요 약간 적군이다, 그지? 동네 개 누렁이, 검둥이, 바둑이가 신둥이와 어울렸다는 이유로 잡아먹고 신둥이도 잡으려 든다. 신둥이의 위기입니다. 신둥이는 우리 민족이거든. 그러면은 우리 민족의 고난이겠네. 동네 사람들이 방앗간의 터진 두 면을 둘러쌌다. 그리고 방앗간 속을 들여다보았다. 과연 어둠 속에 움직이는 게 있었다. 그리고 그게 어둠 속에서도 흰 짐승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분명히 그놈의 신둥이 개다. 동네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죄어들었다. 점점 뒤로 움직여 쫓기는 짐승의 어느 한 부분에 불이 켜졌다. 저게 산개의 눈이다. 눈에 불이 켜진 거야, 신둥이. 동네 사람들은 몽둥이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자, 동네 사람들은 지금 이 신둥이를 배척하죠. 그리고 몽둥이를 잡은 이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갓난이 할아버지도, 자, 이 갓난이 할아버지는 누구 편인지를 잘 봐야 돼. 몽둥이 잡은 손에 힘을 줬다. 아, 같은 편이네. 그지? 한 걸음 더 죄어들었다. 눈앞의 새파란 불이 빠져나갈 틈을 엿보듯이 휙 한 바퀴 돌았다. 별나게 새파란 불이었다. 문득 갓난이 할아버지는 이런 새파란 불이란 눈앞에 있는 신둥이 개 한 마리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럿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합쳐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신둥이 개의 뱃속에 든 새끼의 목까지 합쳐진 것이라는, 뭔가 얘 혼자가 아닌데
아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생명을 생각한 거야. 그러자 갓난이 할아버지의 가슴 속을 흘러 지나가는 게 있었다. 뭔가 그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마음, 그 압도되는 마음, 뭔가 우리 경외심이라고 하지. 짐승이라도 새끼 뵌 것을 참아? 자, 그러면 봐봐. 지금 몽둥이 잡고 신둥이를 잡으려고 하던 이 갓난이 할아버지가 뭔가 마음에 지나가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끼게 뵌 짐승을? 이렇게. 이때 누구의 입에선가 때려라 하는 고함 소리가 나왔다. 다음 순간 갓난이 할아버지의 양옆 사람들은 욱 개를 향해 달려들며 몽둥이를 내쳤다. 그와 동시에 갓난이 할아버지는 푸른 불꽃이 자기 다리 곁을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갓난이 할아버지의 생각이 바뀌면서 아까 몽둥이를 잡고 같이 이 신둥이를 잡으려고 했던 이 할아버지는 신둥이 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지? 뒤이어 누구의 입에선가 누가 빈틈을 냈어 하는 흥분에 찬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저마다 그거 누구야 하고 못마땅해하는 말소리 속에 갓난이 할아버지 턱 밑으로 디미는 얼굴이 있어. 아즈바니 외달에 아주바니였군요 뭐 이런 거지. 동장 내 절가였다. 그러자 저편 어둠 속에서 궁금한 듯 큰 동장이 어떻게들 됐노 하는 소리가 들렸다. 파토났다. 절가의 말에 크고 작은 동장이 한꺼번에 지르는 소리로 파투라니 하는 소리에 이어 큰 동장이 이리로 걸어오는 목소리로 틈새를 낸 놈이 누구야 하는 결란 소리가 들렸다. 갓난이 할아버지는 옆에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좀 뒤에 역시 큰 동장의 결란 목소리로 늙은 것은 되져야 돼 하는 소리가 집안까지 들렸다. 자, 이런 일이 있은 지 한 달쯤 뒤 가을도 다 끝나고 이제 곧 겨울 나무 준비로 바쁜 어느 날 약간 찬바람이 불고 춥겠다 그지? 갓난이 할아버지는 서산 너머의 옛날부터 험한 곳이라고 해서 좀처럼 나무꾼들이 드나들지 않는, 따라서 거기만 가면 쉽게 나무 한 짐을 해올 수 있는 여우골로 나무를 하러 갔다. 손쉽게 나무 한 짐을 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무심코 길 한옆에 눈을 준 갓난이 할아버지는 거기 웬 짐승의 새끼가 뭉쳐있는 걸 보았다. 누구겠어? 지금 앞에 그 신둥이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한 달이 지났잖아. 그치? 아까 그 신둥이 뱃속에 있었던 그 새끼들이 태어난 겁니다. 이게 범의 새끼나 아닌가 하고 놀라 자세히 보니 그것은 다른 것 아닌 잠든 강아지들이다. 너무 귀엽겠다. 그리고 저만큼의 바로 신둥이 개가 이쪽을 지키고 서 있는 것이었다. 그러면 결국에 그 신둥이는 그 고난을 겪어내고 폭력과 배척의 그 아픔을 겪어내고 도망쳐서 새끼들을 낳아서 지키고 있었던 거야. 뭐야? 강인한 생명력이지. 앙상하니 뼈만 남아가지고 자기도 힘든데, 그지? 갓난이 할아버지가 강아지께로 가까이 갔다. 5마리인가 되는 강아지는 벌써 한 20알은 넉넉히 됐을성 싶었다. 그러자 갓난이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속으로 놀라고 말았다. 잠이 들어있는 5마리 강아지 속에는 틀림없는 누렁이가, 아까 그 신둥이가 누렁이, 검둥이, 바둑이랑 다 같이 놀았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새끼들을 보니까 누렁이도 있고 검둥이도 있고 바둑이도 있대. 자, 그러면 이때의 그 시대적 상황, 그리고 아까 신둥이가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고 했던 그 보기를 떠올려 봅시다. 그럼 뭐야? 지금 이 분열돼 있는 현실이었잖아. 이데올로기, 이념 대립, 좌익, 남북 대립. 근데 사실은 우리 민족은 지금 이렇게 다 달라 보이지만 한 배 속에서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게, 상징하고 있는 게 우리 민족의 통일성이지. 우리는 하나다. 그러면 결국에 뭐야? 우리 한민족이잖아. 화합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야. 우리 하나잖아. 우리 한 배에서 나잖아. 우리 핏줄이잖아. 이거야. 우리 좋아하고 화합할 수 있잖아. 그러나 다음 순간 이건 놀랄 일이 아니라 응당 그럴 일이라고. 그 일견 험상구접에는 반백의 텁석뿌리 속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것이었다. 이 할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깨달은 겁니다.
생명의 소중함. 아까 앞에서 우리 생명에 대한 경외라고 했던 뭔가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 압도되는 마음. 좀 만에 그곳을 떠나는 갓난이 할아버지는 오늘 예서 본 일은 아무한테나 집안 사람한테도 이야기 말리라 마음먹었다. 갑자기 이것은 내 중학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소설은 액자식 소설인데 우리 앞에서 지금까지 쌤이랑 같이 읽었던 부분에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됐거든. 이 부분이 내화입니다. 내화. 앞부분 외화는 잘려 있는데 뭐 소설 전체 전문을 보더라도 앞부분 외화는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진 않아.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지문에서 내화에서 외화 넘어가는 부분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지? 내중학 2, 3년이라고 하는 거 보니 1인칭 시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외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액자식 구성이라는 거. 자, 여름방학 때 내 외가가 있는 목넘이 마을에 가서 들은 이야기로 그때 갓난이 할아버지와 김선달과 차손이 아버지가 서산 앞 우물가 능수버들 아래 일손을 쉬며 와 앉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끝에 한 이야기다. 갓난이 할아버지가 주가 되어 이야기를 해 나가는 도중 벌써 수삼 년 전 일이라 이야기 앞뒤가 바뀐다든가 착오가 있으면 서로 바로잡고 빠지는 대목을 서로 보태가며 하는 것이었다. 자, 그러면 요 A에 대한 거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26번. 26번에서 적절한 것 찾는 건데, 자, 적절한 것만 한번 바로 찾아봅시다. 인용 없고, 시간적 배경의 변화는 있지. 내 중학 2, 3년 시절 이야기를 해. 그런데 과거와 현재 장면 입체적으로 지금 A 내부에서 과거 현재 장면 입체적인 거 없습니다. 그지? 3번 서술의 시점 전환. 자, 액자식 구성이 나오면 요거 반드시 확인해야 되지. 서술 시점 전환 있었지. 앞선 이야기가 등장인물의 회상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거 맞네. 답은 3번입니다. 4번에도 보자. 새로운 서술자가 등장했지. 전지적 작가에서 1인칭으로 서술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선 이야기 속의 사건과 관련된 등장인물의 소회가 뭐냐면 그 마음 상태야. 마음에 품고 있는 회포. 그걸 전달하는 건 아니잖아. 틀렸습니다. 5번. 앞선 이야기 속 인물들의 대화 내용 요약 없죠. 그래서 약간 헷갈릴 만한 그 구절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읽어보면서 앞부분 확인, 뒷부분 확인 해서 가장 적절한 거 3번 찾으면 됩니다. 우리 이야기를 좀 이어서 읽어볼게요. 갓난이 할아버지는 여우골에서 강아지를 본 뒤부터는 한층 조심해서 누가 눈치채지 못하게 나무하러 가서는 이 강아지들을 보는 게 한 재미였다.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보리범벅이었으나 그 부스러기를 집안 사람 몰래 가져다 주기도 했다. 아주 강아지가 밥을 먹게쯤 됐을 때 갓난이 할아버지는 집안 사람들 보고 아무개한테서 얻어오는 것이라며 자, 혼자서 비밀을 지키는 거야.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내려왔다. 한 동네 곱다니네도 어디서 얻어준다고 하고 한 마리. 그리고 여우골에서 그냥 갈 수 있는 절골 사는 아무개네도 한 마리. 서재골 사는 아무개네도 한 마리. 이렇게 한 마리씩 5마리를 다 안아다 주었다. 그럼 이 우리 민족을 의미한다 했잖아. 상징하는 그 우리 민족의 혈육들을 여기저기 퍼뜨리고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 끝에 갓난이 할아버지는 지금 자기네 집에 기르는 개가 그 신둥이의 증손녀라는 말과 원체 종자가 좋아서 지금 목넘이 마을에서 기르는 개란 개는 거의 다 이 신둥이의 증손이 아니면 고손이라고 했다. 이 강인한 생명력이네. 강인한 생명력. 잘 퍼져나간다. 그지? 크고 작은 동장 내 두 집, 아까 그 신둥이 막 잡으려고 했던 그 집에도 요새 자기네 개가 낳은 신둥이 개의 고손자를 얻어갔다는 말도 했다. 엄청나게 번성하고 있다. 그지?
자, 25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1번. 갓난이 할아버지는 산속에서 신둥이와 새끼들을 보고 놀라움을 느꼈다. 아까 놀라움을 느꼈다. 어딨어? 자, 이게 범의 새끼인가 아닌가 하고 놀라 자세히 보니 나와 있다, 그지? 그리고 얘들이 누렁이, 검둥이, 바둑이 다 있는 거 보고 또 놀라고 말았다, 그지? 25-1번. 자, 2번. 갓난이 할아버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신둥이를 호의적으로 대한다. 아까 변화 있었지. 처음에는 이 세모 표시했었지만 사실 끝까지 읽어보니까 신둥이 편이다, 그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끼 뵌 것을 해칠 수 없다. 그리고 나중에 막 미소 짓는 부분도 있지. 25-2번. 3번. 사람들은 신둥이가 달아난 것이 갓난이 할아버지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니까 막 나쁜 말 했잖아. 뭐 누구야? 당신이군. 하면서 늙으면 죽어야지. 헉! 이런 말까지 한단 말이야. 그래서 25-3번. 4번. 신둥이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벗어난 뒤 인적이 드문 곳에 가서 새끼를 낳았다. 요거 25-4번. 5번. 동장내가 신둥이 자손을 받아들인 것은 신둥이가 미친 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이 할아버지가 아무 곳 아무 개한테서 얻어오는 거라 하면서 이 집 저 집 막 나눠줬기 때문에 이 뭣도 모르고 받은 거지. 그지? 25-5번. 그래서 답은 5번. 26번은 해결했고 27번. 기역, 니은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역이 별나게 새파란 불입니다. 별나게 새파란 불. 이 신둥이가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살아나려고 눈에 불을 켰던 그 순간. 자, 그리고 니은은 어디지? 선생님은 요거 패드로 보면은 자꾸 빠르게 못 찾아. 틈새입니다. 틈새. 1번부터 보자. 자, 기억으로 인해 갓난이 할아버지는 양심의 자극을 받게 된다. 그치? 그 눈빛을 보고 저거는 혼자한테서 나오는 눈빛이 아닌데 이랬지. 2번. 기억은 동네 사람들의 욕망과 야만성을 이 신둥이한테서 나온 건데 신둥이가 이 욕망과 야만성과 대립하려고 이겨내려고 하는 거였지. 3번. 틈새는 신둥이가 위기를 모면하여 살아남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 갓난이 할아버지가 도와줬지. 4번. 니은은 신둥이에 대한 동네 사람들과는 다른, 그치? 동네 사람들은 막 이 배척하고 폭력을 휘두르려고 했는데 갓난이 할아버지는 틈을 벌려줬단 말이야. 자, 5번. 니은이 생겨나게 된 원인은 기억에 대한 갓난이 할아버지의 해석과 관련이 있다. 그치? 마음의 변화가 있었지. 답은 2번. 자, 28번. 우리 아까 보기는 읽었기 때문에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동네 사람들의 몽둥이 잡은 손은 신둥이를 향한 배척과 폭력. 우리 아까 이거 이미 해석했었다. 그치? 이를 헤쳐나감으로써 살아남기 위한 목넘이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군. 2번. 웬 짐승의 새끼가 뭉쳐 있는 것은 신둥이가 고난 극복의 과정을 거쳐 얻게 된 것으로 신둥이가 가진 강인한 생명력, 그치? 새끼 낳고 그 새끼들 지키고 있었다. 3번. 앙상하니 뼈만 남은 신둥의 모습은 격동기에 우리 민족이 겪은 삶의 고난,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지? 4번. 각기 다른 사람에게 강아지 한 마리씩 5마리를 다 안아다 주었다는 것은 격동기의 외부로 인해 우리 민족이 분열될 수. 자, 이 강아지를 막 이 집 저 집 나눠줘서 퍼뜨리게, 이 신둥이 자손을 퍼뜨리게 된 것이 우리 민족의 분열이야? 아니지. 자, 주제의식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신둥이가 우리 민족이고 얘의 얘의 자손들이 막 퍼져나간다는 거는 우리 민족이 앞으로 그렇게 퍼져나갈 거라는 거야. 그치? 우리 민족의
화합,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거지. 우리는 조화롭게, 우리 화해해서 아름답게 살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분열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답은 4번. 5번. 신둥이가 원체 종자가 좋다는 것은 신둥이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그치. 신둥이가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 민족의 종자가 좋다. 우수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지? 자, 그래서 요 목넘의 마을의 개, 각각 그 소재들이 의미하는 것, 상징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요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그리고 작가의 특징을 가지고 주제를 읽어낼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목넘의 마을의 개는 결국 이 우리 민족의 강인한 생명력, 그리고 민족적 동일성, 화해, 가능성, 이런 겁니다. 한번 적어놔 볼까? 중간중간 좀 적긴 했는데, 자,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이 연계교재이기 때문에 제재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의 생명력과 민족적 동일성, 그리고 화해 가능성, 조화 가능성, 이런 거다. 화해, 조화, 화합.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뿅. 29에서 34번 현대시, 현대수필 문제입니다. 문제 개수가 좀 많은데 31번 보기를 먼저 읽고 현대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어와 물증의 화자는 모두 특정한 장소에서, 자, 그러면 배경 체크해야 되겠고, 각각 북어와 폐어를 관찰하며, 그러면 북어와 폐어가 대상이겠다. 시상을 떠올립니다. 그곳에서 대상을 관찰하던 화자는 대상에 대한 인식을 통해 시상의 초점을 자신을 둘러싼 내부로 이동한다. 자, 대상을 관찰하다가 자신의 내부로 시선이 이동한다. 그러면 시선의 이동, 시상의 전환이 일어난다. 이는 관찰한 대상의 특징에 착안하여 화자를 포함한 현대인들의 속성, 아까 화자의 내면을 본다고 했는데 그 화자가 현대인들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래. 그 바탕에는 그러한 속성과 관련된 부정적 현실이 암시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 시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배경, 그리고 대상을 관찰하고 그 특징을 발견하니까 대상의 특징, 그리고 그 특징이 자신, 화자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특징이 현대인들의 어떤 속성을 말하는 건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현실은 어떤 모습인지.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현대시 한번 봅시다. 최승호의 북어. 밤의 식료품 가게. 아까 배경 보라고 했잖아. 그지? 밤의 식료품 가게. 그러면 이 밤이라는 배경도 아까 부정적 현실이라는 말을 해줬으니까 보기에서 좀 쉽게 찾을 수 있어. 이 밤도 부정적 현실을 나타내는 거다. 확인해보자. 캐캐묵은 먼지 속에. 역시나 부정적이지. 죽어서 하루 더 손 떼묻고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 자, 북어가 지금 대상이란 말이야. 그러면 화자가 이 북어에 대해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부터 봐야 돼. 근데 아까 보기를 읽었을 때 부정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왜냐면 부정적 현실이 암시되어 있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어떤 면들을 부정적으로 보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봐봐. 꾸며주는 말 또는 서술어를 보는 거잖아. 죽어서. 터무니없이. 자, 그러니까 이 화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북어들의 모습은 죽어있고,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가만히 있단 말이야. 수동적이고. 북어들의 일개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다. 자, 이 시를 볼 때는 이때의 시대적 상황을 같이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 배경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보기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분대라는 말을 썼잖아. 최승호는 80년대 주로 활동하던 작가인데 이 일개 분대라는 것도 1980년대에 군사 정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봐봐. 일개 군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끼어져 있다. 뭔가 그 군대의 모습 같아. 그래서 이때 당시의 획일화된 모습.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자, 계속 이 꾸며주는 말들이 부정적입니다.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라는 거는 머리가 죽어 있다는 거야. 생명력 없이 살아가고 있네. 한 쾌의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자, 이제 이 북어의 한 부분을 볼 건데 혀는 굳어 있어.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 말이 막혀서 안 나와. 무덤 속의 벙어리를 말한 셈이다. 그러면 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비판의식 없는,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자, 눈으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요. 북어들의 빳빳한 지느러미는 굳어 있어. 막대기 같은 생각. 자, 이것도 마찬가지. 굳어 있고, 아까 위에서 말했던 획일화된 모습.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아까 지느러미를 꾸며주는 이 앞에 말들을 봐봐. 원래는 싱싱했지만 지금은 빳빳해져 있어. 죽어 있는 거지.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자, 역시나 봐봐. 지느러미가 있지만 쓸모가 없다는 거야. 헤엄쳐 갈 데 없는, 그러니까 방향성을 상실한 거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이 현대인들의 부정적인 면모들이 다 드러나 있지. 획일화되어 있고 무기력하고 수동적이고 생명력도 없고 할 말 제대로 비판적인 의식도 없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방향성 없고 지금 안 좋은 거 다 모여 있습니다. 그지? 아이고 이 불쌍한 인간들아 하고 생각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 북어를 보면서 이 현대인들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여기서부터겠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비판하고 있었던 거거든, 화자가. 그지? 그런데 느닷없이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자, 반전이야. 화자가 알고 보니 북어와 동일시되는 존재였다는 거야. 내가 이때까지 계속 북어를 비판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나라는 이 화자가 앞부분에서는 비판의 주체였어. 내가 북어를 보고 그 북어로 보이는 그 현대인들의 모습을 비판했단 말이야. 근데 느닷없이 북어들이 야, 너도 북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화자가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아까 보기에서 얘기했었잖아. 대상을 관찰하던 화자가 시선을 내부로 이동시킨다 했지. 그래서 내가 보던 그 북어의 부정적인 모습, 근데 나를 돌아보니 나도 있네 이거야. 그러면 나도 있네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반성적이고 성찰적인 태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그래서 비판의 주체였던 이 화자가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 결국은 본인도 이 화자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의 부정적인 면모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찰입니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을 설정해서. 자, 나아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규원의 물증. 우리 보통 심증,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이렇게 할 때 그 물증입니다. 아프리카 탕가니카호에 산다는 페어는, 자, 얘가 시적 대상이었잖아. 자, 화자가 이 페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학명이 프로톱테루스 에티오피쿠스. 너무 어렵다. 그들은 폐를 몸에 지니고도 3억만 년 동안 양서류로 진화하지 않고 살고 있다. 원래 진화하지 않고 살고 있다 이게 한 문장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끊어놨어. 그지?
살고 있다가 밑에 행으로 내려와 있단 말이야.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 행간 걸침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시적으로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뭔가 좀 낯설게 함으로써 독자에게 시적 긴장감을 유발하는. 그리고 시적 긴장감은 결국 의미 강조야. 아무튼 이 폐어는 양서류로 진화하지 않고 살고 있다. 네 발 대신 가느다란 지느러미를 질질 끌며, 자, 질질 끌며 이런 표현을 보니까 이 화자는 폐어가 이 진화하지 않고 있다는 거를 안 좋게 보는 것 같아, 그지? 물이 있으면 아가미로 숨쉬고 물이 마르면 폐로 숨을 쉬며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진화하지 않고 현실에 그냥 수능, 그냥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고생대 말기부터 오늘까지 살아 어느 날 우리나라 수족관에 그 모습을 불쑥 드러냈다. 아까 그 보기에서 말했던 특정한 장소, 수족관에서 발견한 거야. 뻘 속에서 4년쯤 너끈히 살아 견딘다는 프로톱테루스 에티오피쿠스요. 뻘 속에서, 자, 이 폐어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거든. 그럼 이 뻘이라는 공간도 이 화자는 별로 좋지 않게 볼 거야. 그럼 여기서 너끈히 살아 견딘다는 이거 약간 비꼬는 거지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사실은 살아 견딘다는야 생명력 없이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그냥 저냥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비판입니다. 뻘 속에서, 자, 얘를 보니까 뻘 속에서 수십 년 견딘 우리는, 이 우리가 누군데? 우리 현대인들은, 근데 나 포함이잖아. 화자 포함이다, 그지? 자, 이 폐어가 4년, 뻘 속에서 4년쯤 살아 견디는 걸 보니 수십 년 살았던 우리는 당연히 30억만 년쯤 진화하지 않겠구나. 이 화자는 진화하지 않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지? 그러면 진화하지 않겠구나. 이게 참 우리 여기 또 현실에 안주해서 그냥 살겠구나. 스스로에 대한 자조적인 태도.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 뻘이라는 공간도 지금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부정적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깨끗하게 썩지도 못하겠구나. 그래서 마지막 이 두 줄에서 이 현대인들에 대한 화자를 포함한 자조적인 모습,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이 폐어라는 대상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에 대한 반성, 성찰, 비판적인 시선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풀 수 있는 거 31번 방금 보기 읽었던 거 요거 먼저 해결해보자. 1번, 가에서 북어가 밤의 식료품 가게의 캐캐 묵은 먼지 속에서 관찰된다는 점을 통해 화자가 대상에 대해 갖게 되는 부정적인 식, 이 전부 다 부정적인 배경이었잖아. 그치? 맞는 말. 2번, 가의 일개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는 북어의 모습을 통해 억압된 시대현실, 80년대 군사 정권을 암시하고 있군. 획일화된 사회. 3번,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에서 초점이 화자 자신에게로 향하며, 자, 시상의 전환, 시선의 이동이라고 했습니다. 화자 역시 북어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군. 그렇지. 그래서 비판의 주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됐잖아. 4번, 나에서는 물이 있으면 아가미로 숨쉬고 물이 마르면 폐로 숨을 쉰다는 폐어의 특징에 착안해. 이 폐어 안 좋아했거든, 화자가.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현대, 이건 뭔가 좋은 점이잖아. 이 빠르게 적응하는 적응력이 아니에요. 여기서 뭔데? 현실을 그냥 안주하면서 정체된 채로 답보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 비판하는 거야. 답은 4번입니다. 5번, 나에서 우리가 수십 년 견디며 살아가는 뻘은 깨끗하게 썩지도 못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현대인이 살아가는 암담한 현실, 부정적인 현실.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아니다. 30번. 바로 볼 수 있겠다. 자, 기억부터 미음. 자, 기억 봅시다. 눈.
근데 앞에 꾸며준 말을 봐봐.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이야. 기억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군. 맞죠? 제대로 보지 못한다. 바르게 볼 줄 모른다. 2번, 니은, 지느러미의 빳빳함은 니은이 본래 지녔던 속성은 그 밑에 보면은 싱싱한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 얘가 변질돼서 빳빳해졌지. 맞네. 3번, 디귿은 싱싱하지만 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것으로 방향성을 잃은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존재다. 4번, 리을은 양서류로, 리을이 뭐야? 리을 네발이거든? 자, 요거는 C를 한번 봐봐. 양서류로 진화하지 않고 네발 대신 지느러미를 끌며 살고 있다 했어. 그러면 이 네발은 양서류일 때 생기는 거야. 자, 요 표시를 해볼게. 양서류일 때 네발이 생겨. 근데 페어는 지금 양서류로 진화를 안 했어. 그래서 지느러미만 있어. 그러면 4번 선지 보세요. 양서류로 진화하지 않은 페어가 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양서류가 되었을 때 생기는 건데 양서류가 되지 않았으니까 얘가 버린 것, 얘가 포기한 거야. 그지? 답은 4번이겠습니다. 5번, 미음은 질질 끌고 있다는 점에서 페어가 진화를 위해 버려야 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대립되는 시어라는 거야. 네발 지느러미. 답은 4번.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지? 양서류로 진화하면 있는 거. 근데 얘가 양서류로 진화 안 했으니까 얘가 버린 거. 얘가 포기한 거. 그 다음에 달을 마저 보고 한 번에 보면 되겠는데 사실 이거 현대수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부분적으로만 쌤이랑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앞부분 한번 볼게. 제목이 명태에 관한 추억이니까 뭐 제재는 명태일 것 같고 앞부분에 생선은 비린 만큼 교만하. 좋은 말이 하나도 없는데? 생선. 비린 생선들은 비린 그의 개성을 우선 존중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의도하는 맛을 내주지 않는다. 그러나 명태는 맛에 대한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 들지 않는다. 자, 그러면 그 비린 생선들과는 다르다, 명태는. 줏대도 없는 놈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줏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줏대 없는 그의 본성 자체가 그의 줏대인 것이다. 명태 엄청 좋아하네. 왜 좋아하는지 보자. 명태는 썩지 않는다. 자, 중요한 부분만 밑줄을 좀 꺼볼게. 명태는 썩지 않는 철에만 잡힌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썩어도 준치라는 말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준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봐봐. 이 썩어도 준치라는 말에는 부패한 냄새가 코를 찔러. 뭔가 부패한 그 느낌이 싫다는 거야. 조금 더 내려와서 자, 그런데 여기 봐봐. 명태에 비하면 비천하기 이를 데 없는 본성이다. 그러니까 명태는 좋은데 다른 생선이나 비린 생선이나 이 준치, 잘 썩는 준치는 별로 안 좋아한다. 이 글쓴이가 말하는 게 그거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자, 그러면서 이 명태에 대한 막 칭찬, 예찬을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 요 정도만 해놓고 문제를 바로 봐도 좋을 것 같아. 자, 29번 한번 봅니다. 가와 1번. 가와 나는 모두 공간의 대비를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있다. 둘 다 없습니다. 이거 역시나 가장 적절한 거네. 이거 적절한 것만 체크해볼게. 답이 3번입니다. 3번. 가와 다는 모두 대상을 의인화하여. 가에서는 뭐요? 북어. 다에서는 명태지. 의인화, 사람인 것처럼 표현해서 대상에 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치? 가에서는 북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 다에서는 명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답은 3번. 그 다음에 넘어가서 32번도 가장 적절한 것만 찾는 거거든. 자,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A, B 한번 확인해보자. 자, A는
한 쾌의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이 북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네. 자, 그 다음에 B는 명태는 맛에 대한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 들지 않는다. 명태 칭찬한 거거든. 긍정적인 인식. 그럼 가장 적절한 걸 찾아라 했을 때 답이 2번. B는 A와 달리 대상이 가진 특성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33번은 뭐 좀 봐야겠는데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어떤 표현상의 특징들 얘기했는지를 일단 봐놔봐. 뭐 쭉 훑어봐.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좀 찾기가 쉽습니다. 판단하기가. 자, A 펼쳐놓고 자, 선지를 하나씩 볼게. 1번. 감각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감각적 표현이라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시각적 심상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 여기 보면은 명태를 생각하면 언뜻 늦가을 텃밭에 황토에게 하반신을 묶고 파랗게 드러낸 채 서 있던 자, 요 말에서 감각적인 심상 나오잖아.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법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 보면은 뭐 관연한 산골 큰아기 같은 조선무 뭐 이거 뭐 같은 직유도 쓰였고 이 전체적으로 명태도 그렇고 의인도 쓰였어. 뭐지? 뭐 무욕으로 일관한 재생의 담백자욱한 육질을 보존해서 보시했다 뭐 이러면서 의인도 있어요. 자, 의인법도 비유에 들어갑니다. 그지? 직유도 나와 있고. 아무튼 비유법을 통해서 대상 속성 드러내는 거 이것도 맞고. 3번 열거를 통해 대상이 다양한 활용 양상을 서술하고 있다. 이거 명태 아까 봐봐. 명태는 제속을 비워 창난젓, 명란젓 담게 주고 몸뚱이는 덕장에서 북어대고 더덕북어대고 좌포로 진설되거나 어쩌고 저쩌고 기물로 받들어졌다. 이거 전부 다 열거잖아. 그러면 아유 너무 멀다 야. 맞고 연상을 통해 대상과 어울리는 다른 소재 소개하고 있다. 아까 조선무 얘기했거든. 아까 대놓고 말했어. 조선무가 떠오른다 그랬어. 이거 연상이잖아. 그지? 33-4번. 그 다음에 가정을 통해 가정도 나와있지. 봐봐. 이런 조선무가 없으면 하는 거 이거 가정이지. 근데 뒷부분 봐봐. 대상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 이거 대상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맞지만 앞부분 가정이라는 말은 맞지만 뒤에 말이 틀렸기 때문에 답은 5번. 그 다음에 34번도 적절한 것만 바로 한번 찾아볼게. 준치에 대한 설명. 준치 별로 안 좋아했어. 명태 좋아했지 이 사람은. 답은 2번. 명태와의 비교를 통해 명태가 지닌 가치를 부각하기 위한. 맞지? 명태와의 차이를 통해 이 말은 맞는데 이 뒤에 다양성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기 위한 이 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모두 풀이 끝났습니다. 오, 너무 수고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파이팅!